이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두 개의 이슈를 다룰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자연계 하위권 학생은 수학 나를 하라가 이슈입니다. 원래 수학 나는 인문계 학생이 하는 거죠. 자연계 학생은 수학 가를 해야 되죠. 근데 자연계를 내가 가고 싶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과를 해서 수학과를 공부해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수학과 점수가 잘 안 나와. 안 나온다의 기준은 이것은 정시니까요. 모의고사로 봐야겠죠. 언제? 재수생까지 다 들어가서 할 때까지 생각하면 너무 늦고요. 같은 학년끼리 비교할 수 있는 2학년 때까지의 모의고사. 2학년 때 11월 모의고사라든가 6월 모의고사라든가. 그럼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니까 내가 수학과를 공부해 왔는데 수학과 점수가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이야. 5등급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6, 7, 8, 9는 확실한 하위권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상대평가니까 누군가는 6, 7, 8, 9등급이겠죠. 누군가는. 네. 근데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는 6, 7, 8, 9가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 9등급이 4%, 8등급이 뭐 7%, 다 정해져 있거든요. 7등급이 12%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1, 2, 3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딱 거울처럼 돼 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내가 2학년 말까지 4등급 이상이 안 나와. 6, 7, 8, 9야. 그럼 뭐 하라고요? 수능 원서 쓸 때 수학과 하지 말고 수학나 하고 그거 남는 시간에 국어 공부, 영어 공부, 탐구 공부를 더 하면 더 원하는 대학에 간다 그런 뜻입니다. 5등급은 제가 왜 가로를 쳤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국어 탐구는 다 1, 2등급인데 수학과만 5등급이야. 그런 경우에는 그냥 수학과 해야 돼요. 네. 수학과를 꼭 쳐야 되는 대학을 국어 탐구 점수 덕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개 수학이 6, 7, 8, 9면 탐구나 국어도 3, 4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5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어 탐구가 3, 4이고 수학이 6, 7, 8, 9면 절대 수학과 필수 지정학교로는 못 간다. 그럼 어디 가게 된다? 수학가를 봐도 되고 수학나를 봐도 되는 뭔데? 자연계열인데도 공대 자연대인데도 불구하고 수학나를 보고도 들어올 수 있는 대학을 가게 될 점수대에 있다. 그 말이다 이거. 오늘 저는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요. 수학나를 하게 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신통치 않지 않을까요? 그럼 최상위권 대학은 아니죠. 하지만 신통치 않은 대학이란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 꽤 신통한 대학들이 있거든요. 숭실대, 건축 소프트웨어, IT융합, 산업정보, 정보통계, 보험수리, 컴퓨터, 글로벌 미디어,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숭실대는 대학과정 말고도요. 전산원이라고요. 대학과정이 아닌 뭐라고 해야 되죠? 평생교육기관 같은 걸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4년제나 전문대를 안 간 학생들이 전산원에 등록해서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희망을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기관까지 있을 정도로 숭실대는 컴퓨터가 굉장히 센 학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관련 학과들은 대부분 수학가를 해도 되고 수학나를 해도 상관없다. 뭐라고 써있어요? 수학나 과탐으로 갈 수 있는 자연계학과. 내가 이과라서 수학과 과탐을 공부해 왔잖아요. 여기서 수학과를 버리고 수학나 과탐을 하라 그런 얘기야. 과탐은 그냥 가고. 지금 이과생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예. 수학과 사탐으로는 이 학교들이 쭉 나오는데 갈 수 있는 학교도 있고 못 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가 다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과를 해왔는데 과탐은 지속하면서 수학과를 수학나로 바꿀 수 있는 꽤 괜찮은 대학들이 있다. 그 다음 국민대 보세요. 숭실대하고 비슷한 인기도죠. 자연계열 전 모집 단위가 전부 다 수학나로 갈 수 있답니다. 서울과기대, 서울의 유일한 국립대 중에 하나죠. 서울에 있는 국립대는 서울과기대하고요. 서울교육대학밖에 없어요. 서울대는 법인으로 바뀌었어요. 전통적인 의미의 국립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새 특히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국립대 인기가 나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서울과기대, 인천에서는 인천대 인기가 거의 매년 몇 단계씩 올라가. 예. 그래서 굉장히 전망이 밝은 대학입니다. 거기서 건축, 환경, 산업정보, ITM,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등등. 내가 볼 때는 IT 매니지먼트가 아닐까 싶은데 아니면 말고요. 저건 이런 학교들은 특히 꼭 수학과가 필요한 건 아니므로 수학로도 상관없다. 단국대 죽전, 광운대 또 가볼까요? 다음에 예. 또 어디냐? 세종대 항공시스템, 국방시스템, 명지대 이런 과들, 상명대 이런 과들, 카톨릭대 이런 과, 성신여대 다 서울이에요. 지방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서울여대, 예. 동덕여대 전모집단이, 덕수여대 전모집단이, 항공대 소프트웨어, 가천대 서울권이죠. 서울 인근 여러 과들 많아요. 특히 의학 계열들이 굉장히 많죠. 또 이런 학교들. 자, 제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방대는 다 뺐어요. 뭐 지방대를 제가 무시해서 뺀 게 아니고요. 다 해당되니까. 지방대는 거의 다 자연계열, 수학나로 갈 수 있는 대학이 거의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쓸 필요도 없어요. 쓴다고 하면 몇백 페이지가 되니까. 인서울, 서울권 인기대학 중에서도 수학나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많으므로 수학과가 6, 7, 8, 9가 안 된다면 그 시간에 수학나로 바꾸고 그 시간에 국어와 탐구를 더 늘린다면 이 지금 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학교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결정한다? 3학년 올라가기 전에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 보고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선생님 조금만 더 시도해보고 싶은데요. 조금만 더 시도하려면 그래도 6월 모의평가 때 3학년 그때는 전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많이 하는데 가끔 꿈을 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60만 명 수험생들이 다 알게 됐어. 제가 얘기한 게 수험생들의 결정에 큰 영향들을 미칩니다. 1년 걸리기도 하고 2학년 걸리기도 3년 걸리기도 하고요. 결국 내가 지학원 해라 지학원 해라 제가 10년 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결국 지학원이 올해부터 1등입니다. 예, 드디어. 다음에 뭐 베트남을 알아보들도 제가 많이 시장을 출렁거리게 했었죠 사실상. 그래서 꿈을 이런 걸 꿔요. 수학 가 6, 7, 8, 9는 전부 수학나로 바꿔라. 진짜 다 바꿨어. 그러면 9월 모의평가 수학 가 6, 7, 8, 9가 다 수학나로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9월 모의평가 때 수학과 5등급인 학생이 수능 가면 9등급이 되겠죠? 우와. 그렇죠? 9월 모의평가 수학과 4등급인 학생이 수능 가면 7, 8등급 되겠죠? 수시 수능 최저 붕괴입니다. 붕괴. 예, 난리 날 거예요. 거의 밀란 수준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걸 내가 꿈을 몇 번 꾼다니까. 예, 이렇게 뽑는 게 황당하기 때문에. 아니 왜 가로만 뽑던가 나로만 뽑던가 하지 왜 가, 나다 다 돼. 그런 식으로 뒷구멍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참 고집들이 세. 수학과 6, 7, 8, 9 중에서 그냥 수학과로 봐서 1, 2, 3, 4, 5등급 애들이 등급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자기는 6, 7, 8, 9로 밑에 깔아주는 자발적으로 깔아주는 그런 착한 학생들이 매년 꼭 있어요. 많아요. 그 학생들은 왜 그럴까? 모르니까 그냥 깔아주면서 수학과 필수학교도 못 가고 이런 학교도 못 가고 지방대 가는 거죠. 아시겠죠? 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절대 세상에 건 어머니도 죄송합니다. 모두 꿈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가야 되는 거고 수학과 6, 7, 8, 9면 수학과를 고집하지 마세요. 이과의 자존심이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딴 과목 공부하세요. 근데 말이야 선생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수학나도 봐도 되고 수학과도 봐도 되면 수학과가 너무 불리하잖아요. 뭐가 불리한데? 표준점수가 불리하잖아요. 불리하죠. 네. 그러면 뭔가 가산점을 줘야 되잖아요. 네, 줍니다. 수학과 가산점 보이죠? 10% 또는 15%를 줍니다. 황당한 과기대 이과는 없어요. 과기대 이과는 수학과는 아마 한 명도 못 들어올 거예요, 아마. 네. 네. 수학과가 수학나보다 표준점수가 불리하거든요. 이미 배웠죠.
왜 불리하죠? 수학나의 평균값이 낮으니까. 수학나가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이 시험이 쉬운데도 수학나의 평균값이 낮으니까 같은 원점수일 때 수학나의 평균점수가 높거든요. 따라서 무조건 여기서는 그렇다. 근데 어떻게 10%에서 15% 주죠? 다른 학교 볼까요? 다른 학교 10% 그렇죠? 또 10% 없음 10% 7%. 대부분 10%에서 15% 주네요. 15%는 별로 없고 10%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다 10%죠. 물론 없는 학교도 있지만. 그래서 수학과가 수학나에 비해서 평균점수가 불리하므로 이렇게 수학나도 응시할 수 있는 서울권 대학의 경우에는 수학과 가산점을 줘서 이과 수학과 고수파를 수학과를 고수한 학생들을 뭔가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이해갔죠? 실제 어떻게 보호가 되는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작년에 수학과 수학나 대비표입니다. 김찬희는 별표를 다 갖고 있죠. 제가 만든 거예요, 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줍니까? 교육과정 평가는 절대 이런 식의 분석 자료 없어요. 그냥 아무 성의 없이 그냥 로 데이터를 막 뿌리죠. 이랬어요. 그걸 갖고 목적에 맞게, 의도에 맞게, 주제에 맞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횡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 축은 원점수입니다. 같은 원점수일 때 수학과 수학나의 표점과 백분위가 어떤 추이를 보여주는가 보여줍니다. 유불리를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이 원점수 92점을 먹었을 때 수학과는 M값이 높아서 평균값이 높아서 124점인데 수학나는 수학들을 못하기 때문에 평균값이 낮아서 131점, 무려 몇 점이 높아요? 7점이 높습니다. 7점이. 그러면 똑같은 수학과 92점과 수학나 92점을 왔을 때 수학과 수학나 사이에 가중치가 없다면 얘가 무조건 이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얘한테 10% 가중치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럼 10% 가중치를 주면 어떻게 돼요? 12.4점을 추가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136.4가 되죠. 136.4는 130을 크므로 수학과의 불리함이 해소되었도다. 이게 그 학교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매우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 벌써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같은 원점수일 때 수학과가 표점이 불리함으로 10% 가중치를 주자. 이게 대학들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한 말에 뭐가 잘못됐죠? 그렇죠. 원점수가 같다는 전제가 잘못됐죠. 어떤 한 학생이 두 개의 시험지를 다 같이 볼 수 있다고 볼 때 저것도 90이 여기도 90이 나오는 학생은 없습니다. 수학과 90이면 수학나는 100이에요. 이해 가세요? 당근이지. 수학과에서 내가 틀린 그 29번, 30번이 수학나에는 없거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이해 가죠? 네. 그러니까 원점수가 같다는 전제가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요. 92점 먹는 애가 수학나 보면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평균점수 몇 점이에요? 137점. 그러면 10% 줘도 136.4 얘한테 지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건 너무 점수가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수학나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은 중위권 대학이니까 100과 92를 비교하면 안 되죠. 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표를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까지 내려갔죠. 이 정도 내려와야지. 그럼 사실 수학과 86점 먹는 학생과 수학나 보도록 할까요? 수학나 96점 먹는 학생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수학과 86점 먹던 학생 수학나로 전향하면 96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자, 수학과로 86점 먹은 학생이 119점이었어. 표준점수 10% 가산점죠. 11.9를 더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130.9. 131이라고 합시다. 131. 그러면 수학나 96. 134. 얘가 많잖아요. 선생님 96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92라고 합시다. 92.
92 하니까 131, 0.1점 모자라네. 그래도 지네. 수학과 86, 수학나 92는 동급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보수적으로 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학과 86이 수학나 92를 못 이깁니다. 거의 비슷하죠. 96이면 더더욱 못 이기고. 그러니까 원점수를 고정해 놓고 표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이 말은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원점수가 달라요. 그게 하나고요. 더 중요한 건 말이죠. 그 아까 원점수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수학과 86과 요즘에 수학나 96이 같다고 보자. 또는 92가 같다고 보자. 그런데 문제는 수학과 그 86을 먹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은 수학나 시간의 3배거든요. 그렇다면 동등하게 경쟁하는 두 학생의 경우 국어와 과탐의 투자 시간이 수학과 했던 애보다 수학나 한 학생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내가 2학년 말에 결정하라고 하는 거야. 늦어도 3학년 6월 모의고사 결정하라. 수학 못하는 학생들. 수학 6, 7, 8, 9가 나온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수학과 수학나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과는 국민대 전자연결부터니까 거기서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숭실대는 일부과. 이런 경우에서는 3가지 이유로 표점이 수학나가 유리하다. 두 번째, 원점수도 수학나가 더 많이 나온다. 세 번째, 수학나는 공부량이 3분의 1이므로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이 3가지 이유에서 수학과 6, 7, 8, 9는 수학과를 고수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1학년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2, 3학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다가요, 선생님, 이보다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 한양대를 꼭 가고 싶었어요. 중앙대를 꼭 가고 싶었어요. 이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수학과에서 도전하세요. 올해는 그거 고수하다가는 2도 못 가요. 알겠죠? 네. 그 해에 맞는 전략이라는 게 그게 입시 전략이에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문과 관련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이과 얘기 길게 했으니까 문과원님들 돌리지 않으셨죠? 네. 자, 이제 문과 관련 이슈입니다. 문과 관련 이슈는 잘 아는 제2외국어 한문입니다. 이건 제가 옛날부터 베트남 10만 양병설 그런 거 주장해서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2021학년도 입시 결정하면서 이거는 절대평가하는 거로 결정이 났어요. 다른 거는 다 결정이 안 났는데 이건 절대평가를 하대. 이게 옛날부터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더니만 아주. 지금 2018년도 체제가 얼마나 황당해요. 영어는 절대평가고요. 제2외국어는 상대평가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영어는 절대평가, 제2외국어 상대평가. 얼마나 황당한 체제예요. 아니 영어 절대평가하면서 왜 제2외국어 절대평가를 생각을 못하냐고. 그냥 제2외국어는 해야 되는 거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의 자신의 어떤 꿈을 위해서. 독일어 잘하는 사람, 프랑스어 잘하는 사람, 스페인어 잘하는 사람, 중국어 잘하는 사람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40점을 먹었다. 그럼 다 같은 점수를 주는 거 절대평가가 맞잖아요. 그럼 독일어과 그 외고의 프랑스어과끼리 결제하기 위해서 너 프랑스어과 중에서도 못했지 해서 넌 9등급 말이 안 되잖아요. 제2외국어 취지에 어긋나죠. 근데 2020학년도까지는 상대평가제입니다. 그래서 아랍어와 베트남어가 득세하고 있는 거죠. 왜 득세하는가? 너무 간단해요. 자, 여기가 6월 모평이고요. 여기 9월 모평이고 이게 수능입니다. 자, 아랍어와 베트남 한번 볼게요. 2013년도부터 보겠습니다. 아랍어가 6월 모평, 9월 모평 때 요만큼의 시험을 봤어요. 베트남어는 요만큼의 시험을 봤습니다. 요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 이거보다 좀 적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게 공부하는 아랍어원과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는 애들의 최대치일 겁니다. 인강이나 뭐 과외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고 있겠죠. 왜 학교에서는 가르친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고 중에서도 베트남어가 개설되는 데가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황당합니다. 네. 이런 정도 애들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능에는 몇 명 봤죠? 9,000명, 22,000명. 즉 7,000명이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14,000명이 찍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7,000명이 찍은 것과 13,000명이 더 찍은 게 어느 게 더 유리할지. 찍은 애들이 많을수록 밑에 막 깔아주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죠. 깔아주는 애들이 워낙 많다 보면 공부하는 애들이 퍼센테이지가 적다 보니까 이 7,000명도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공부하는 애들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범 삼아서 찍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한번 해보자. 시험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찍어보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찍는 게 시간 관리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찍은 사람이 7,000명인 거와 14,000명인 참 대동소이하죠. 참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어떤 결과가 나는가 한번 가볼까요? 먼저 갔다가 봅시다. 2014년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이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1등급은 비슷해요. 44, 43 원점수입니다. 원점수로 44 정도는 43점까지가 1등급이었어요. 왜? 공부한 학생만 1등급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아랍어 베트남어가 공부도 안 하고 1등급을 먹는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는 해줘야 돼요. 2등급 보세요. 2등급이 같죠. 3등급도 비슷하죠. 7,000명이 더 찍은 아랍어와 베트남어 더 찍은 14,000명 중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둘 다 비슷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었을까요? 아랍어를 찍나 베트남어 찍나 2013년도는 유불리가 같았다 이 말이죠. 이때 김찬희의 유명한 유튜브 동영상,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김찬희 유튜브 동영상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이때 내가 뭐라 했냐, 베트남어 10만 양병설을 김찬희가 주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두 개가 똑같으므로 내년에는 힘을 분산하지 말고 우리 베트남어를 그냥 몰아주자. 10만 명이 가서 찍자. 그러면 찍어서 1등급 나오는 애들도 있을 거다. 심지어 베트남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베트남어는 1등급이 더 올라가고요. 2등급도 작년에 비해서 무려 18점이 뛰고요. 찍어서는 겨우 3등급 이하밖에 못 먹게 되고, 아랍어는 내 예상과는 정반대로 25점, 즉 반토막밖에 못 먹은 학생의 1등급, 20점이 2등급, 16점이 3등급. 3등급은 비슷하죠? 엄청나게 찍어서 몇 개 맞춘 학생이 1, 2등급 먹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게 됐죠. 김찬호는 베트남어로 10만 양병설 중에서 다 찍자고 했는데 어떻게 아랍어가 이런 일이 생겼냐? 이건 주식 예측하고 똑같은 결과가 생긴 거죠. 보세요. 제가 S 주식을 사라고 막 해. 다 S 주식을 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S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 거죠. L 주식은요, 안 올라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즉, 내가 베트남어를 10만 명 찍으려고 하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듣고 있다가, 이야, 김찬희가 10만 명을 저기 밑에 깔아주는 애들을 모아주네? 그럼 조금만 공부해도 베트남어는 잘 나오겠다면서 베트남어 공부하는 애들이 늘었어. 허허, 이야. 아랍어는 공부하는 애가 없게 된 거죠. 없고 다 찍은 거죠. 베트남어에 다 몰려오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오죠.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애들이 늘었다 이거. 한번 볼게요. 늘은 거 보이세요? 이야, 늘었죠. 4,500, 7,000 하던 게 6,300 됐어. 6월이 진짜 공부하는 애들이거든요. 거의 2,000명 증가했죠. 이것도 역시 2,000명 증가했습니다. 즉 2,000명가량이 증가했어요. 그에 반해서 아랍어는 미미하죠. 보세요. 3,300에 3,100이니까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죠. 9월은 믿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해가시죠? 아랍어에 찍는 애들을 몰아준다고 하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2,000명이나 증가한 거예요. 이야, 제가 저거는 어느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병원에서 내가 그때 허리에 찜질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들이 같이 찜질하고 있는 커튼 저쪽 편과 이쪽 편에 있는 어머니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 야, 베트남어 끝냈니? 김찬희가 하라 그랬어. 이미 끝냈어. 그래서 아랍어가 대박이 난 거죠. 어떻게? 아랍어는 공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줄고, 시험은 12,000명이 찍었으니까 무려 9,000명 이상이 찍은 거죠. 얘도 꽤 많이 찍었습니다만 이전과 별 차이가 없어. 여기 14,000명 찍었잖아요. 여기 몇 명 찍었어요? 역시 15,000, 6,000?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찍는 사람이 크게 늘고 공부하는 사람이 줄다 보니까 아랍어가 대박이 났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주식 예측을 안 하기로 해서 그 다음에부터는 어떤 과목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반대 일이 일어나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사람들은 작년 통계만 보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작년 통계만 보게 된 거예요.
작년 통계만 보고 얘기해. 작년 어땠어요? 작년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해요. 아랍어가 대박이었대. 그 다음부터 그냥 아랍어야. 아랍어 천지가 됐어. 아랍어 천지. 베트남은 어떻게 됐어요? 베트남은 절대 찍어서 1, 2등, 2등급 또는 3등급도 먹을 수 없는 과목이 되더라. 베트남은 그냥 러시아하고 비슷한 과목이 됐어요. 오히려 한 번 아랍어가 짱 박으니까 그냥 이렇게 짱 박아서 2020년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김철이가 어떤 소리를 안 하니까 이제. 그래서 근데 보세요. 좀 늘어나고 있죠 이게 30일. 2018년도에 이게 40매치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랬으니까 계속 찍었지. 근데 이게 이런 수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이것도 좀 줄어들고 있지 지금. 그렇죠? 베트남어도 점점 공부하는 애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왜? 베트남어 유리함이 없으니까 밑에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공부하는 애들도 일로 가고 있는 거지. 즉 여기서 베트남어 하던 애들이 보세요. 아랍어 공부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보이죠? 8점에 올라갔죠. 이해갔죠? 그러면 이게 18학년도까지는 아니겠지만 19학년도에서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데 가서는 입시 설명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2014년도 봐라. 학생들한테. 얘들아 이거 봐라. 2014년도를 보면 3등급의 관점에서는 러시아어가 굉장히 낮았지. 야, 베트남하고 별 차이 없지. 오, 정말 그러네요. 러시아어도 3등급부터는 찍는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어느 소도시의 고3 학생들이 전부 단결을 해서 우리 3만 명 러시아어를 찍자 결정을 하죠. 그럼 모두 단결해서 그 짓을 하죠. 그러면 갑자기 러시아어가 이때의 아랍어로 등극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워낙 제도가 부실하고 제도가 불합리해서요. 몇만 명이 단결해서 한 과목을 조직으로 하면요. 그냥 그 과목을 아랍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랍어가 무슨 독특한 능력을 타고나고 무슨 폭탄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랍어에 찍는 사람이 많아서 쓱 빼서 다른 과목 하나 투입하면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떤 지역에 가서 살 때, 특히 지방소도시에 살 때, 아니 마산시민 단결 못합니까? 마창 다 단결해서 NC 야구공원에다가 이번엔 러시아어다 찍으면 전부 2등급을 20점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 왜 단결 못하십니까? 이랬는데 못하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로 불합리한 제도로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19학년도 하나는 어머님들이 2010학년들도 봐야 돼요. 최소한 아랍어 1등급 컷이 이거보다 높아질 겁니다. 왜? 상위권들이 일로 가고 있으니까. 하위권이 있는 곳에 상위권도 간다는 거. 이게 제2외국어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정시는 말이죠. 사실 수시보다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지원이 어려워요. 수시는요. 지원이 역시 까다롭긴 하지만요.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왜? 가고 싶은데 한 너댓 개 쓰고요. 보험 삼아 한두 개 쓰고 끝이거든요. 날짜 부딪히지 않게. 논술 시간 안 부딪히게. 면접 시간 안 부딪히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선지원 후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면접 시험, 논술 시험 보기 전에 지원을 먼저 하죠. 때로는 면접, 논술이 다 없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정시는 말이죠. 선시험 후지원입니다. 점수를 받아서요. 12월 초에 받고 그 점수를 놓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점수로 갈 수 있는가 어딘가 머리가 터집니다. 저도 12월이 제일 싫어요. 9월? 9월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12월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정시는 진짜 지원의 예술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다 동원해야 되는.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얘기했던 이슈들만 다 살펴보시면 충분히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영 비용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올해 바뀐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김찬희의 대입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강좌를 찍었는데 저는 이번에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입 스터디만이 아니고 제가 대성마이맥에서 찍은 뉴스룸, 김찬희 뉴스룸이죠. 네, 오마주입니다. 네, 어떤 방송국의 뉴스룸에 대한 오마주로
뉴스룸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EBS식은 최고수, 입시 최고수들만 모여갖고 현직 선생님과 학원계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찍은 최고수죠. 거기 강의들을 조합해서 커다란 수십 강좌의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최고수와 뉴스룸과 대입 스터디를 잘 조합하셔서 입시의 안목을 높이시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전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김찬이었습니다.